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독서지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예전부터 꾸준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창의력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의적이신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하고 계시는 일들, 영역 내에서는 열심히 창의적으로 생활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짐작은 됩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전부터 창의적인 사람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다 보니 이 창의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창의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능력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창의력에 대한 정의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먼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사실 요즘에는 발명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발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여전히 일상에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사실 어지간한 것들은 다 나와 있어서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이미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관찰을 하고, 그런 다음에 더욱 나은 것으로 바꾸는 그런 발견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또한 창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미 있는 것들에서 응용을 하여 더 뛰어나거나 아니면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힘, 이것을 한마디로 창의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창의력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시작을 하면서 부디 이 내용을 통해서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대단하시죠. 하지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누구나 다 창의적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바로 이런 오해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해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능이 높아야 한다. 물론 창의적인 사람들 지능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만 높은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지능에 대한 측면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오해가 많이 있기도 했죠. 왜냐하면 유명 인사들이 언론에 나와서 본인의 IQ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140대, 30대, 천재 등등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평범한 사람들의 지능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지능 검사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거기에서 이제 IQ라고 하는 것을 도출을 하는 건데, 지적인 장애, 또 경계선 지능이 있고요. 그 이상이면 사실 서울대에 가는 것, 창의적인 것 등등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능이 높아야 창의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앞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 창의가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물론 저 개념이 조금 더 강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워낙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 그 가운데에서 발견을 하는 것이다, 즉 창조가 아니라 발견이다 라고 개념이 조금은 바뀐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창의가 특정한 영역에서만 나타난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죠. 저만 하더라도 관심 있고 좋아해서 잘하는 것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잘하는 영역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요즘에는 또 워낙에 융합형 인재, 창의 융합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영역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더해진 결과라고 역시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창의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은 이미 아주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즉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떤 문화권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일종의 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고정관념이 적을수록 창의력도 더 발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인데, 교육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워낙에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학생들 스스로가 문제를 탐구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선생님들께서 알고 있는 지식 정보들을 가르쳐주는, 일방적으로 주입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라. 그래야 창의력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경험에 대한 측면인데, 역시 경험이 많을수록 창의력이 높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반대로 만약에 제한된 경험을 갖고 있다면 창의력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창의적 사고의 특성을 정리를 한 내용인데, 인지적, 정의적으로 각각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인지적인 측면의 특성인데, 첫 번째는 유창성, 두 번째는 융통성, 그리고 세 번째는 독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정교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유창성은 가능한 아이디어를 많이 생성시켜내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브레인스토밍 등등의 방법들도 이야기를 드릴 텐데, 어떤 주제를 주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곧 유창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융통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안이 가장 좋지만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그럼 두 번째 안으로,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 방안으로 간다라는 건데, 이와 같은 융통성이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독특성, 독창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참신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정교성은 아무리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참신하게 생각을 해내도 그런 것들을 잘 꿰지 못하면, 우리 속담으로 비유를 하자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정교성, 즉 어떻게 조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네 가지는 정의적인 특성, 인지적인 특성에 포함이 되고요. 정의적인 특성은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의적인 특성은 심리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는데, 민감성부터 시작을 해서 개방성도 필요하고요. 인내심, 그리고 모험심도 필요하다라고 역시 네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감성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예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남들이 못 보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약간의 예민함, 섬세함, 관찰력,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방성, 앞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성을 저해한다라고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열린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인내심, 사실 창의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발명, 발견 이런 것들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내하면서 견디는, 또 나아가서는 모험심, 새로운 것들에 기꺼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창의적인 사고에는 인지적인 특성이 4가지, 정의적인 특성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창의력 기르기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 드려볼 텐데, 첫 번째는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광고회사라든가 기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기법으로 알려져 있죠. 원래 개발도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즉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떠오르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그런 것들을 모으고 버리고 등등, 그래서 최종의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 싱킹, 근래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 되겠죠. 마인드맵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역시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계속 생각의 고리를 이어나가는, 그러면서 최종의 어떤 방안,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PMI,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 이 단어의 앞 대문자를 따서 만든 용어가 되겠습니다. 즉 이미 있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더해보고 그 다음 빼보고 그런 뒤에 거기에 흥미 요소를 더해보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맥락인데, 이를테면 플러스, 우리가 연필, 지우개 따로 쓸 수 있습니다만 두 개를 더했더니 연필 제일 위쪽 머리 쪽에 지우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런 맥락이고요. 마이너스는 이미 있는 거에서 무엇인가를 제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재미, 흥미 요소를 더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스탬퍼 역시 각각의 단어의 알파벳 앞 대문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되겠는데, 뭐 이를테면 대체를 하는 것도 있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의 줄임입니다. 스탬퍼는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개념들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 드린 PMI랑 비슷한데 조금 더 정교하고 단계가 조금 더 많은 그런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가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즉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측면에 새로운 가정들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새로운 발상,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맥락의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책 가운데 만약이란 제목의 책이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만약 소리를 만질 수 있다면, 만약 개구리가 무지개를 다 먹는다면, 만약 지렁이에게 바퀴가 달려있다면, 뭐 이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화두를 던지는 그림책이거든요.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림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에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시도, 뭐 질문, 형태 이런 것들을 가정 혹은 새로운 조건 설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방안들이 있을 텐데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인지적, 정의적인 측면들을 매번 발휘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창의력은 증진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실천이겠죠. 제가 이야기 드린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방안들을 바탕으로 생활 내에서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고,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어 학생들의, 자녀들의 창의력 증진에 기여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계속 구독자가 늘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